좀 뭐 내노라 하는 그 연예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행사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그냥 그런 분도 있겠지 했는데 이분에게 직접 스마트 TV에 대한 소개를 듣고 좀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설렙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르도 신화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의 주역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계속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TV 특별하죠. 어느 가정이나 거실의 한 가운데 있고요. 그 한 가운데 브랜드가 박혀 있는 게 또 TV입니다. 삼성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 TV 시장 1위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TV 기술의 구루시고요. 스마트 TV의 종결자라고 감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개발팀장이신 김현석 전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제가 감기 걸렸나. 너무 소개를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 나도 삼성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이렇게 좋은 소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여기 목까지 좀 잘 주세요. 어디 계시나? 어쨌든 훌륭한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사실은 아까 제목이 스마트 TV였는데요. 사실은 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스마트 TV가 무엇이냐, 스마트 TV의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스마트 TV의 컨텐츠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개발자들이 개개인 개발자들이 어떻게 TV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냐,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시간은 오늘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 삼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국내에 있는 경쟁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제가 설명을 어떻게 좀 드려야 될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여기에 그 전공을 이공계나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게 이공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파악을 하려고. 쉽게? 예,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죠. 네, 다음. 요즘에 3D 하는데요. 사실 3D가 처음 나온 거는 1838년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자기 눈으로 보는 세상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똑같이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오래된 연구고요. 그동안의 숱한 이게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어떤 숱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래 커다란 실패를 맛본 게 이제 극장용 3D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 그 영화계에서 3D 컨텐츠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3D가 새로운 분야를 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때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지럼증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이거 어지럽다, 심지어 구독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3D 컨텐츠를 어떻게 촬영하느냐, 촬영 기법이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적인 이슈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실패를 했죠. 근데 계속 3D에 대한 스터디는 계속되다가 실질적으로 2010년 3D가 떴습니다. 왜 떴죠?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때문에 떴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제임스 카메론하고 좀 관계가 좀 있어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이분이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15년 걸렸습니다. 15년을 걸렸고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그 촬영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3D 카메라 장비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어요. 길게 보면 15년, 짧게 보면 한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초기 5년은 머릿속에 구상만 하고 있다가 한 7년 정도를 장비를 개발하고 마지막 3년 동안 찍어가지고 아바타가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굉장히 히트했어요. 뭐 작년에 돈 번 거 보니까 미국에서 뭐 수천억을 벌었다고 신문에 봤거든요.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동시에 또 작년에 커다란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2009년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3D를 어떻게 만들고 포매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느냐에 대한 표준이 작성이 됐어요. 그전엔 표준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뭐 2007년, 2006년 3D TV를 만들어 팔았지만 그때는 비표준 제품이었고요. 작년부터 진짜 표준을 만족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D 붐이 아바타와 더불어서 표준이 되면서 확 늘어난 거죠. 저희도 저 라인업을 보면 작년에는 하이엔드 위주의 3D를 하다가 올해는 중급 이상의 모델을 다 3D는 must have 피처 같이 그냥 기본적인 피처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올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술에 대한 건 모든 게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뭐 3D 라인업을 했지만 이게 다 스마트 TV의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D가 스마트 TV의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컨텐츠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극장에서 가끔 이제 영화 촬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드림웍스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해서 컨텐츠를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TV 사는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준비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미래에 대해서 퓨처 프루프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3D TV를 사시기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왜 이걸 스마트 TV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VOD 서비스를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3D 컨텐츠를 제공을 올해부터 합니다. 3월 14일이죠? 3월 14일부터 저희 텔레비에 VOD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 TV는 사실 컨텐츠를 소비자한테 딜리버리 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한테 딜리버리 해주는 제품이 스마트 TV라고 정의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3D가 스마트 TV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 TV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논쟁은 사실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논쟁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해 논쟁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시죠? 이 정도 그림 나오는 거. 이거 보면 포인트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막대기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공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이쪽 그 좌측은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느냐의 설명이 좀 들어갔고요. 보시기에 우측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보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작할 때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D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렌즈가 두 개, 좌측과 우측에 렌즈가 사람이 눈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눈과 눈의 사이가 평균적으로 한 65m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65mm의 간격에 맞도록 카메라를 만들고 제임스 카메라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65mm로 카메라를 못 만들잖아요. 렌즈 카메라도 이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 눈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냐는 시스템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촬영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카메라로 찍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렌즈는 하나지만 그 옆에 그 DP의 정보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표준이 된 거는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어떠한 방법이든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전송하기 전에 저장이 되는데 전송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한 화면인데 한 화면에 우측과 좌측을 같이 실어서 전송하는 우리는 이제 그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여기 빠졌는데 이걸 한 화면을 위아래로 반반씩 나눠서 탑앤 바텀에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를 영상을 심어가지고 우측 영상 좌측 영상을 한 화면에 실어서 보내는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HD를 전송할 이렇게 되면 레졸루션이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FHD를 전송하려면 한 프레임은 한 장은 우측, 그 다음 장은 좌측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은 사실 밴드위스의 제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방식으로 하면 밴드위스가 2배로 올라갑니다.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그 브로드캐스팅 전송하는 방법은 이 우측에 있는 FMF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를 같이 보내는 방법으로 좀 전송을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시험 방송 때 일부 전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스카이라이프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도 이 방식으로 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블루레이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밑에 방식에 의해서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3D 이미지를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요즘 신문에 보면 나오는 뭐 안경식이냐 무안경식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용화되어 있는 건 현재 뭐 안경식이고요. 무안경식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안경식에는 글래스가 스위칭을 해서 셔터 방식인 액티브 방식이 있고요. 패시브 방식이 있습니다.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상용 불가라고 썼습니다. 여기 아마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 이거 들으면 왜 상용 불가라는 말을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쪽부터 좀 설명을 하죠. 무안경식은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사람 초점에 맞는 3D 정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그걸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이거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디스플레이에 여러 개의 시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안경식을 보려면 최소한 32개 포인트만 자기가 그쪽 쫙 쳐다보고 있으면 3D를 보이는 거야. 약간 틀어지면 안 보이고 똑같이 보면 똑바로 쳐다보면 보이고. 근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2개 정도의 시점이 있는다고 저희 과학자들 아니면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레졸루션이 뭐 저희가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평적으로 8,000개의 픽셀이 있어야 되고요. 수직적으로 4,000개의 픽셀이 있어야지 32개의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16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약 수평으로 8,000개 그리고 수직으로 4,000개의 라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 16개의 시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8 곱하기 4는 32죠. 우리 지금 현재 집에서 보고 있는 플랫 패널 TV는 이쪽에 약 2,000개, 이쪽에 1,000개가 있으니까 둘이죠. 곱하기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텔레비는 2메가 픽셀 정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 32메가 픽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정도의 픽셀을 만들어내려면 사이즈가 약 140인치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40인치 작게 만들려면 굉장히 그 픽셀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디스플레이 자체로도. 그리고 그 방송을 하려면 3D 다시점 방송을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 약 3개 정도의 카메라, 3D 카메라가 찍어야지 저렇게 16개나 32시점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하나만 찍어가지고 DP 정보가 다양한 각도로 DP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 3개 정도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이 3개의 카메라가 다 시점이 동시에 우리는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닿지 맞지 않으면 3D 정보가 안 나오죠.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다시점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안경식 그 3D 컨텐츠를 만드는데 2D 컨텐츠보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보면 5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3D가 이렇게 활발하게 방송이 안 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방송사는 사실 제작을 하고 방송을 보내면 뭘로 돈을 벌죠?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5배의 제작 비용을 들였는데 광고비는 그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으려면 제작 비용이 한 20배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방송 대역폭도 지금보다 최소한 2배가 늘어나요. 요즘에 대역폭 때문에 여기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 채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방송 대역폭이 2배까지 간다면 가용할 대역이 없다는 얘기죠. 방송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텔레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3개 카메라로 찍은 거를 16개 시점으로 우리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간단히 저희가 쉽게 해가지고 현재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 제가 뭐 말씀한 대로 여기 계시면 다 알겠는데 그거보다 8배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판넬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저희 회로라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약 72기가 bps로 데이터를 줘요. 이렇게 데이터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전제로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랩에서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뭐 몇 년 노력하면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상용화하려면 기술을 상용화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상용화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상용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감히 쓴 게
상용화 불가, 거의 불가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아요. 네, 다음 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3D가 여러분들이 이제 3D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어떤 물체를 봐가지고 3D의 감을 느끼는 건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3D의 뎁스를 느낀다고, 깊이를 느낀다고 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초점거리,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만든 초점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눈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깊이가 틀리게끔 요 세 가지 우리 몸이 세 가지 행동을 해서 머리로 전달돼서 머리가 3D를 인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깊이를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보는 거나 그러니까 물체를 보는 거나 자기가 3D를 인식하는 거나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자기가 이렇게 봐도 3D를 느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서 느끼니까 동시에 프로세싱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껴도 이게 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90도로 누워서 봐도 3D를 느끼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즉시 3D를 머릿속에 느껴버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TV나 아니 모니터를 통해서 3D를 느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거는 동시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촬영을 해야 되고요. 한쪽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을 합니다. 이때 그 두 개의 카메라가 찍으면서 이 찍혀진 우영상과 자영상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가 저장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점거리와 폭주라고 하는 눈알이 움직이는 거, 이 정보들이 좌측, 우측 영상에 저장이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깊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D TV를 봤을 때 우측, 좌측 영상에 깊이가 이미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메라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카메라. 그냥 이게 카메라라는 건 우리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찍습니다. 모든 영화는 다 이렇게 찍어요. 찍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찍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다 이렇게 찍습니다. 다 수평으로 찍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초점거리나 안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깊이가 수평 방향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사람은 보는 즉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맺히니까 동시 프로세싱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항상 카메라를 수평으로 찍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다 3D의 정보가 다 수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장된다는 거죠. 우측이나 좌측 이미지에. 그래서 저희 테레비로 이제 저 우측 좌측 영상이 와가지고 보여줄 때는 두 개의 깊이 정보가 저장된 그런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테레비와 나는 깊이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깊이를 느끼면 안 되잖아. 좌측과 우측 영상에 저장된 깊이 영상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깊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와 TV를 통해서 3D를 보는 건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시에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좌우 영상을 눈으로, 이때는 깊이를 볼 수 있는 게 눈알의 거리에 의해서 텔레비를 보면서 느낀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3D를 보고 양한 시차를 이용한 3D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극장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보시는 3D도 다 양한 시차, 이 논리를 의해서 3D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워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저 위층에 가시면 누워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렇게 찍어서 모든 3D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3D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3D의 뎁스 정보가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옵니다. 데모돼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3D를 볼 때는 편안히 앉아서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수평 각도를 유지해서 3D를 바라고 다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 저거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는데 수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어지럽다는 설명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3D가 나오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3D 시청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3D를 극장에서만 사용돼서 극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엎어져 옆으로 누워서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TV에서 3D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방송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서 수평으로 좀 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의장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 3D 컨소시엄에서도 역시 수평으로 봐라라고 어느 문건을 보든지 간에 3D는 집에서 볼 때 현재 양안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평을 유지해서 봐라라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가끔 누워서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추천하지는 안 될 일인 거죠. 계속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추천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수평으로 봐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뭐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국내에서 전혀 다른 데 이슈 안 되는데 국내에서만 이상하게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도 사실 작년에 다 끝난 얘기예요. 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지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모 기자 좀 배경을 아시는 기자분야 이런 분들은 아마 나중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집선 전 세계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보는 게 패시브 방식 그리고 그 액티브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저희가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LCD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요 나온 게 필름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패턴 FP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름 PR이라고 해서 그 FPR이라고 경제사로 하는데 PR 방식의 이렇게 필름을 앞에 붙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액정에서 그러니까 LCD에서 LCD에 이렇게 쫙 그 어떤 그 정보들이 영상들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필름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 위에 썼지만 이 한 화면에 좌우 영상을 홀짝 라인으로 해서 한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게 이 패시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영상이 FHD면 한 화면 내에 FHD를 다 표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다 한 화면에 표시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평광이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찢어놨다고 보면 돼. 빛이 통과해서 이렇게 찢어놨다고 보면 돼. 이쪽에는 왼쪽을 놓고 이쪽에는 밑에 있는 라인에는 오른쪽을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의 정보는 무조건 반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간단한 뭐 산수니까. 그리고 오른쪽 보는 것도 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0 라인을 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진다. FHD는 수직의 해상도가 1080 라인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540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터뷰한 걸 기사를 보니까 왼쪽에 540, 오른쪽에 540이 들어왔는데 머릿속에 가가지고 우리 머리가 1080을 1080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540 매치고 오른쪽에 540 매치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상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깊이 정보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있는 거는 그 깊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1080을 만드는지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제가 머리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액티브 방식은 뭐냐면 그냥 액정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LCD가 있고 아무것도 앞에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좀 필름되는 거 없고요. 그냥 한 프레임에서 한 화면에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을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시 분할 방법이고 이거는 공간 분할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한 화면씩 나타내기 때문에
이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이 영상이 FHD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왼쪽도 FHD를 그냥 갑니다. 그래서 왼쪽 눈에도 1080 FHD가 들어오고 오른쪽 눈에도 1080 FHD가 들어와서 머릿속에 가면 그냥 1080이 됩니다. 그쪽에 이게 들어오는 논리라면 아마 왼쪽에 1080 들어오고 오른쪽에 1080 들어오고 머릿속에 가서 그러면 2160 나야 되나?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다음. 이거 좀 보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왼쪽 오른쪽에 가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드 라인에는 폴스 라인에는 왼쪽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짝수 라인에는 오른쪽 영상이 540씩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아니 전장. 이거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경이 스위칭을 해서 오른쪽 왼쪽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셔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이것도 설명드린 건데 액티브 방식은 왼쪽도 1080, 오른쪽도 1080에서 머릿속에 가서 뎁스를 합하는 것도 1080이 돼야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FHD가 돼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이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49이 자기 눈에 맺혀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계산 그냥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FHD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찾아봤는데 여지껏 나온 전혀 뭐 이걸 FHD라고 한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 수백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다 FHD라고 하고 다 레졸루션이 반이 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IEEE 여러분 뭐 이공계 나오신 분 알지만 굉장히 유명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수직 해상도가 반이나 된다고 봐요. 뭐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저희가 다 공급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IEEE에서 실린 논문인데 역시 반으로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 그리고 그쪽에서 FHD라고 하는 쪽에서 논문도 봐도 반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개 논문을 봐도 다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FHD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잠깐만. 그 전에 보면 현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현대는 저희하고 지금 뭐 전혀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현대가 사실은 아까 같은 그 PR 방식, 패시브 방식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 텔레비를 먼저 판 게 아니고요. 그 3D를 만드는 사람이 레퍼런스 모니터가 필요하잖아요. 3D를 영화사 같은데 영화사에다 가장 먼저 아까 말한 패시브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미국에 가 있는 큰 영화사 뭐 유니버설이나 아니면 뭐 드림웍스나 저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지금도 현대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PR 방식 가지고 패시브 방식 가지고 레퍼런스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3D 모니터나 3D가 현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패시브 방식을 오래 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들도 반으로 저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KBS도 그렇고요. 애트리 서적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제가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왜 풀이냐 아니냐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럼증의 한 95% 이상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 이상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TV 쪽에서 어떻게 영상 처리를 하고 어떻게 그 디스플레이 특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지럼증을 그러니까 사실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컨텐츠 자체에 있어요. 아바타가 성공한 거는 그렇게 멋있는 영화를 만들고 깊이감 있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게 만약에 어지럽다면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보고 나서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럽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어떤 그래서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오늘 뭐 컨텐츠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떤 그 텔레비에서도 어지럼증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크게 보면 10%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 경쟁사가 안 어지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라고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경쟁사의 패시브 방식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요쪽, 그러니까 여기 액정과 요 앞에 붙어 있는 필름을 두 개를 옆면에서 봤습니다.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요거는 요 액정면이라고, 판넬의 액정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아까 필름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으로 찢어가지고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 있는 그 레프트와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가 정확히 맞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왼쪽에 있는 영상이 이걸 통해서 나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걸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엇갈려 있으면 엉뚱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굉장히 잘 맞히실 것 같아요. 이게 나의 공정에서 맞히는 거니까 잘 맞힐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한 필름인데 우리는 여기 평광 필름이라고 이제 빛을 나눈다고 해서 평광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진 그 사이에다가 그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블랙을 집어넣는다. 저는 블랙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랙 매트릭스인데 이 블랙을 집어넣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여기 그려봤지만 정확하게 앞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의 평광 필름이 오른쪽의 이미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 평광 필름을 통해서는 왼쪽 거만 봐줘야 되는데 이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게 같이 보입니다. 밑에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서 봐도 왼쪽 거만 보여야 되는데 이 각도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텔레비에서 왜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이미지는 왼쪽 영상은 왼쪽에만 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 영상은 오른쪽에만 보여야 돼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영상이 왼쪽 가서 보이면 어지럼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왼쪽이 오른쪽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이 왼쪽 가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인데요.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블랙이 가리게 아무런 각도에서 봐도 이거를 키우게 되면 이 까만 거의 특성이 뭐냐면 빛을 흡수하잖아요. 빛을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키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만들다 보면 결국 시야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경쟁사 거를 측정해 보니까 밑에서 봤을 때 17도 이렇게 봤을 때 17도가 넘어가면 이중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위로는 3도만 넘어가면 이중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쟁사 세트를 저희 여러 개 사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공정에 약간 톨러런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위에서는 3도 밑에서는 17도가 제약이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좀 발전이 좀 되겠지만 다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봤을 경우에 두 가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하시잖아요. 벽에 걸어놓고 보거나 아니면 장식장에 올려놓고 보는데 벽걸이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1m 정도 높이,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앉아서 보면 아까 얘기한 그 크로스톡이 안 나오게 전 화면을 보려면 약 5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서 보면 거의 정면에서 보는 거와 유사한 화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상이 안 나오고. 근데 서서 보면 약 10m가 정도 필요한 거죠. 그거는 간단한 기하학으로 계산, 아까 그 시야각에서 기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계산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집에서 보실 때 어떤 장식장에 텔레비를 놨다 그러면 더 취약해서,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시야각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면 약 5m 정도가 있으면 괜찮고요. 멀리서 보시면 13m 정도 떨어져야지 크로스톡 없이 볼 수 있는 그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논문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논문을 이걸 썼는지. 저 위에 있는 회사는 자기네들도 시야각이 상하 시야각이 저하된다. 좁은 시야각이 문제가 된다라고 논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옛날 기술이고 지금 기술은 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 기술과 지금 기술에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에는 좀 앞으로 좀 가보겠어요. 더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쭉 한번 가보세요. 구조라고 거 있잖아요. 아예 가보자.